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케미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외국계에서 목표가를 아주 많이 내리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반박 의견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도주군으로서 얘기될 때 차화전, 화학 섹터는 늘 들어갔거든요. 실적은 좋다는데 최근에 논쟁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과 이 문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은 케미칼, 에너지, 바이오, 핵심적인 섹터는 회사에서 다 하고 계시네요. 자, 바이오 얘기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석유화학입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실적도 좋았고 얼마 전까지는 주가도 잘 갔는데 주가는 주춤하면서 최근에 여러 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뭐가 좀 지금 분위기 쟁점인가요? 예. 네. 2020년 작년 3월만 해도 네. 이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리고 이제 백신이 준비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의견들은 한 개로 다 모여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그때는 매수 의견이 많았죠. 사자. 왜냐하니까 이제 사상 최저의 업황 구조, 영업이 적자다는 그런 구조에서 네. 이제 그 구조에서 이제 보는데, 코로나19 보면은 이제 원래 보면 도시락 같은 수요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료용 수요들, 주사기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용 장갑, 도시락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케이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도 하고 네. 금리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 보는데 원래 보면은 이제 늦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19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작년 한 2020년 3월 달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매수 의견이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3,200포인트 왔고, 화학업종 지수가 이제 8,00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이제 의견들이 이제 와글와글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데, 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약간 시간을 두고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세 가지인데요. 그림 넉 장을 연속적으로 볼 텐데, 시장에는 견해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외국인의 견해예요. 뭐냐면은 주가가 내려간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다 좀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주가가 지금보다 더 간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저의 견해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애널리스트 하다 보니까 이제 자문사 대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익 극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평가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세 번째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연속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좀 지루하지만. 요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저희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코스피 업종이에요. 네. 코스피는 뭐냐 하면은. 파란색이요? 예. 주황색이 아니고요? 파란색이 코스피 업종이고, 네. 빨간색 같은 경우가 케미칼 기업의 실제 사례 주가 추이입니다. 이거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 이 그림은 방송에 송출되는 이제 그림은 저렇게 파란색이 되니까. 예. 그래서 파란색하고 빨간색인데, 이게 코스피라 하면 뭐냐면은 전 세계 수요를 지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기업의 실적을 나타내지만, 케미칼 같이 원료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료를 소비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보면은 2008년도에 저점을 찍고 푸른색이 올라갈 때, 빨간색 같은 경우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코스피가 시장 인덱스보다 더 급등을 했다가. 예, 그게 화학입니다. 네. 엠리세 앵커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근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어떤 특징을 받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보다 더 빨리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또 2018년도까지도 2017년, 18년도에도 반복적으로 해요. 예. 그래서 저희 전략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보면 1,400포인트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3,200포인트까지 파란색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림으로 보면은 붉은색 같은 경우가 2018년 대비해서 캐파를 거의 28%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캐파도 증가했고 마진도 지금보다 더 좋으니까 현재 마진 구조가 저는 유지될 거라 보는 거니까, 빨간색 같은 경우가 파란색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라. 그래서 저는 저평가 기업들, 2018년보다 낮은 주가의 기업들에 저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전략입니다. 그게 첫 번째, 3번 전략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3번 전략이고요. 이제 그 다음 장 돌려주시면은 이제 그림 자체가
그 외국계와 국내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 업종하고 코스피 화학,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화학 업종하고 1대1로 붙은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붉은색 그림이 보면 기업 사례인데 기업 사례는 2018년도보다 낮은 주가 있잖아요. 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소가 올라갈 때 화학업종 지수가 올라갔고 거래소가 떨어질 때 2012년도 떨어질 때 화학업종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2017년, 18년도 지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붉은색이 빠르게 따라 붙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많이 떨어졌다가 지수가 올라오니까 이겁니다. 자, 붉은색, 즉 코스피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한 15개 업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구성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붉은색이 더 위로 갈 수 있다. 그게 국내 애널리스트 2번 전략이고요. 외국인들은 외국계 일부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이 화학업종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스피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PER 기준으로 13배지 않습니까? 13배인데 제가 볼 때는 S&P 500이 26배입니다. 우리가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화학업종 지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7배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순이익 대비해서 업황 구조가 유지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파란색이나 붉은색이나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1번과 2번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붉은색이 떨어진다가 외국인, 그다음에 국내 애널리스트는 붉은색이 올라간다가 국내. 네. 저는 이제 저평가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자는 게 제 3번 전략입니다. 결론을 확실하게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쟁점들을 이제 저희가 보겠지만 뭐 외국계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종합된 의견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외국계는 그렇죠. 좋게 보고 또 부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목표가를 이 쇼킹하게 내리고 올릴 때가 많은데 일부 외국계에서는 최근에 보면 JP모건이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18만 원 목표가를 얘기했고 골드만삭스가 롯데케미칼, 그전에 크레딧 스위스가 LG화학에 대해서 부정적 리포트를 냈는데 그분들 얘기는 어쨌든 간에 실적은 너무 좋은데 실적이 피크아웃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밀린다는 거고 국내 일부 애널리스트는 뭔 소리냐 이렇게 좋은데 계속 간다. 대표님은 같이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화학업종 가운데서도 그동안 못 오른 저평가 기업은 충분히 오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딱 했고요. 예. 그러면 지금 대립되고 있는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쟁점으로 중국의 증설 물량이 출해되면 화학업종의 이익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화학업종도 중장되고 이제 경기산업이고 장치산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증설, 그다음에 어디 공장이 뭐 보수를 하거나 화재가 나와서 못 돌아가면 또 지난번에도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대상 공장 돌아가면서 좋게 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증설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네. 건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1억 8천만 톤인데 에틸렌 기준으로 네. LCG 크래커 1억 8천만 톤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외국계의 논리, 일부 외국계 애널리스트의 논리는 뭐냐면은 매년 1,000만 톤의 에틸렌 공장이 증설이 된다. 네. 근데 70% 이상이 중국에서 증설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증설이 완공이 되면 수요가 아무리 코스피 지수라든지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굉장히 확장 국면에 들어가지만은 네. 공급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계의 의견들은 뭐냐면은 1분기 2021년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수정치들보다 많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게 피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네. 쫙 빠진다는 지속 가능하겠느냐? 네, 그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중국 네.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0만 톤 중에서 70% 이상이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출해되면 네. 이게 이제 업황 구조가 견디겠느냐는 그런 견해고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익이 제가 이렇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쭉 보면은 이익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추정치는 않아요. 2021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씩 올라간다는 구조. 그러니까 높은 영업이익 구조가 유지된다는 게 국내 애널리스트의 그런 대부분의 형편인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첫 번째 전 세계 한 37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라이온델 바젤 회장이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중국 공장, 중국 쪽 그 기업들하고 사이노팩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합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네. 중국의 그런 공장 증설 계획은
ambitious time plan이다. 그러니까 희망상. 야심찬 그렇죠. 계획이다, 계획.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니까 그래서 1,000만 톤 중에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럼 작년에 얼마 나왔냐면 작년에 원래 보면은 1,000만 톤을 에틸렌을 완공할 거라고 봤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완공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500만 톤이 완공됐어요. 절반만. 딱 절반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라이온델 바젤 회장이 한 말은 ambitious time plan이다. 그러니까 지금 1,000만 톤, 1,000만 톤, 1,000만 ton, 1,000만 톤 이렇게 4년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다른 후발주자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한국이 전 세계 4대 국가입니다. 에틸렌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 대비 10대 국가인데 200대 국가 중에 10대 국가인데 석유학종은 4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3개 국가의 하는 원인 우리가 다 질 거야. 그러니까 아예 손도 대지 마. 그러니까 그런 앰비셔스 타임 플랜이 아닌가. 네. 그러면은 그거를 1,000만 톤씩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완공 속도가 지연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2021년 올해 1분기 업황 구조가 네. 당분간은 한 2, 3년은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애널리스트의 이익 구조는 따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 애널리스트는 그 공장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다 이제 사라져 가니까 네. 이제는 제대로 빠른 속도로 완공을 할 것이다. 근데 또 세 번째가 재밌어요. 뭐냐면은 페트로차이나나 사이노팩 같은 경우가 그 완공의 50%를 하거든요. 네, 자회사를 네, 기준으로. 네. 그래서 제가 사이노팩하고 페트로차이나 커버한 애널리스트 한 30명의 수익 추정치를 봐요. 그럼 수익 추정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수익 이익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이노팩이나 페트로차이나의 수익 추정치가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지. 약간의 모순되는 형태? 그러니까 중국 증설 현황은 사이노팩하고 페트로차이나한테 물어봐라는 거예요. 수익 네. 추정치는. 이익은. 지금 일단 뭐 마진이 워낙 좋으니까 이익이 사실은 뭐 다들 이 추정치를 올려도 더 나오고 계속 그런 국면이 와갖고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갖고 지금 걱정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표가 내리고요. 증설에 관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가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 해서 이렇게 확 그 화학 업종에 부담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저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들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가 상승인데요. 유가 상승 같은 경우는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정유주 좀 다르고 화학주 다른데 화학주들도 일반적으로는 원가 부담도 있지만 유가가 오르면 화학 제품 가격 인상에 전가시키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도 많고요. 지금의 유가의 완만한 상승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지금은 유가의 완만한 상승은 제품 가격의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서 유가가 올라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유기업들, 석유기업들, 정유기업들도 이익이 실적이 좋아지지만은 일단 화학기업들도 제품 증가를 잘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유가는 건강한 유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화학기업들 이익들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그림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엑스모빌하고 테슬라의 주가인데 근데 지금 현재는 70불대 유가인데 만약에 이게 100불, 120불, 130불 옛날처럼 140불대 유가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유기업도 안 좋고 석유화학기업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가격 증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는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 보면 저는 70불대 유가에서 이렇게 80불대 유가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은 80불대 위에는 좀 힘들지 않겠냐 보는 견해인데 그 논리는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엑슨모빌하고 테슬라의 주가인데 유가가 보면은 2014년을 기점으로 유가가 한 120불대 유가에서 30불대에서 50불대 유가로 급락을 합니다. 근데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왜 유가는 급락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70불대 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은 미국에는 쉐일 가스라든지 네. 쉐일 오일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이 나오면서 매장량이 빠르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매장량이 늘으니까 석유의 공급 과잉 때문에 유가가 내려갔다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또 재미있는 견해가 뭐냐면은 테슬라의 급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네. 석유를 쓰는 휘발유차, 경유차,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쓰는 전기차, 정책 충돌되죠. 네, 예. 그러군요. 친환경차들이 늘어나면서.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2014년에 테슬라 주가라든지 매출액이 지금 30조까지 올라왔는데 빠르게 올라가면서
엑스모빌 주가가 내려가는 형태. 네. 정확하게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관계수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완벽하게 마이너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유가는 그럼 우리나라가 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를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계속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매출액을 올리면 올릴수록 유가는 하락 압력이 있겠죠. 그래서 자, 쉐일 오일에 대한 혁명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이제는 그 대체적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의해서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70불대 유가는 건강한 유가다. 정유기업들도 휘발유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제품 가격을 PPP라든지 여러 가지 뭐 벤젠, 톨렌, 자일렌 쪽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된다. 건강한 유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앞에 확 말씀해 주셨는데 뒷부분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첫 번째 사실은 공급 과잉 증설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공급 사이드였습니다. 두 번째 유가는 이제 원가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수요인데요. 맞습니다. 수요, 예, 예. 수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일부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오르고 그러다 보면 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공급도 사실 근데 공급은 예정된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다 실현은 안 되지만 근데 수요는 참 늘고 주는 게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 이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화학 애널리스트가 수요 측면을 잘 예측을 잘 안 하지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코노미스트 영역이니까.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자문사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예를 들게요. 네. 물가가 올라가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오면은 화학업종 지수는 내려가요. 그게 2017년, 2018년도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언제부터 올라간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2009년에 0%였는데 2017년도 1월 달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쭉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화학업종 지수가 내려가고 왜냐하면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고점일 확률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물가 일시적으로 지금 작년에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지금 물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테이퍼링 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차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테이퍼링부터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그런 겁니다. 자, 과거 예를 들면 기준금리가 2017년도 인상을 했는데 1년 반 뒤에 화학업종 지수가 많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테이퍼링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거 보고도 대응할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는 너무나 빨리 경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 회복 속도를 너무 상승 속도를 조금은 줄이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경제를 긴축하자는 의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기준금리가 1년 반 뒤에 만약에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수요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오늘 논쟁들 다뤘고요. 전략을 제가 정리를 한번 쫙 해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외국계에서 국내 대형 화학사들의 주가를 반토막 수준으로 확 때려내리니까 뭐야? 이자들이 뭐 하는 건가? 공매도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의제 눈초리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국내 애널리스트 일부는 그렇지 않다. 이익 좋아지고 주가를 크게 높여 잡았는데 정말일까라는 또 의구심도 있고 대표님 우리 차 대표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뭐 화학 애널리스트 하셨고 지금은 이제 자문사 대표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기업들 가운데서도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어딜까가 궁금한 건데 지금 이제 자문사에 계시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뭐 종목을 얘기해 주신 측면이 어려워서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숙제를 좀 주셔요. 어떻게 그런 대표님이 얘기하는 화학업종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뭐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셔야죠. 좋습니다. 네. 말씀 앵커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유일하게 네. 1등주, 2등주, 3등주를 사도 괜찮은 게 케미칼 업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굳이 케미칼 업종하고 정유 업종은 1등주를 안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장치산업이라는 게 이미 그 안에 들어갔던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때문에 3등주를 사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니다. 단순하게 보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보다 주가가 낮은 레벨이면 관심을 가지셔도 돼요. 왜냐니까 이미 캐파는
여수라든지 대산이라든지 울산 산단을 중심으로 해외도 그렇지만은 이게 증설을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캐파를 한 28%씩 늘렸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2017년, 2018년 대비해서 28% 이상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낮은 기업들은 낮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첫 번째는 좀 쉬운 기업들, 편한 기업들, 업종 대표적 위주로 수급이 붙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찾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2017년, 18년도보다 낮은 이유를 찾는데 낮은 이유가 이익은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요인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작업은 화학 섹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저도 이제 주요 종목들을 이렇게 시황을 서치하려고 다 좀 등록을 해놨는데요. 화학 섹터도 다는 못해요.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보면 2017년, 18년에 주가가 45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26만 7천 원이니까 비교가 되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그 당시보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레벨 자체가 17년, 18번보다 굉장히 높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고르면 되는 거죠. 네. 예, 화학 섹터에 관한 얘기예요. 어쨌든 뭐 이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섹터가 또 화학 섹터이고요. 화학이 또 가져야 또 지수도 좀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논쟁들과 전략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